안녕하세요. 기업회부학의 에이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식 테슬라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모건 스탠리가 얼마 전에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무려 60%나 올렸다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는 지금 월가 셀사이드 목표 주가 중에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전쟁이 계속되면서 테슬라가 판매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의도한 대로 판매량은 지금 잘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가동을 중단을 한 여파로 이 3분기에 전 세계 인도한 차량 대수가 43만 5천 대로 2분기에 46만 6천 대보다 더 줄어들었죠. 2022년에 한 해 동안 130만 대를 인도를 했는데 올해는 180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공급 대수를 늘리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 나온 숫자를 보면은 특히 중국 판매가 저조한 상황인 걸로 보여요. 이렇게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까지 목표 주가를 높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도조 슈퍼컴퓨터 때문입니다. 이 MS가 목표 주가를 150달러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86%는 바로 이 도조 슈퍼컴퓨터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MS 주장을 들여다봤더니 도조가 로보택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를 견인하게 되면서 테슬라에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더해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EV 쪽은 경쟁이 점점 더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신사업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략 가능한 시장의 범주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겠죠. 또 이 테슬라가 새로 하고자 하는 신사업들은 이 기존의 EV를 판매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에 비해서 더 월등하게 높은 마진을 갖게 되겠죠.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이 마진이 좋은 비즈니스들이잖아요. 마진이 큰 사업을 새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의 비중이 확대가 되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는 이 테슬라 전체의 마진이 확대되게 되는 효과도 있겠죠. 또 전기차만 만들면은 EV 전기차 기업이라는 큰 무리의 하나로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서 확실하게 엣지를 가져갈 수 있다면은 전국적으로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이런 통합된 생태계를 제공하는 오토모티브 그리고 모빌리티 솔루션의 종합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어서 400달러라는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통합된 생태계 그리고 하드웨어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 기반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교차 판매하는 전략, 이게 지금 애플이 나아가는 방향성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이 테슬라의 밸류 도약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이루지 못한다면 테슬라는 결국에는 그냥 이 저마진의 EV 제조사 중 하나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테슬라는 미국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가가 4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시하는 근거가 합리적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조 슈퍼컴퓨터가 뭔가요? 말 그대로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AI를 훈련시키는데 사용되는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테슬라 차량들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이제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테슬라의 ADAS 시스템은 오토파일럿이나 아니면 뭐 Full Self Driving, FSD 이런 이제 AI 학습에 활용이 되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도조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의 H100 GPU가 1만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버전에는 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D1이라는 반도체가 들어갈 거라고 해요. 저번에 ARM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이 RISC-V 아키텍처라는 경쟁 기술이 있잖아요. 바로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설계한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D1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이 반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꾸려가지고 수년 동안 여기다가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쏟아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그 결과물이 D1 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 테슬라만의 고유한 유스케이스에 딱 맞는 이런 맞춤 제작된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 설계된 반도체를 ASIC이라고 하거든요. 이 크립토 호황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채굴 하기 위해서 썼었던 채굴기도 이런 ASIC이고요. 그 이외에 뭐 AI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개발한 TPU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NPU 이런 애들도 다 ASIC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AI 하면은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GPU들은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NVIDIA GPU 같은 경우는 이런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범용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GPU거든요. 이런 애들을 General Purpose GPU, 줄여서 GPGPU라고 합니다. 이 최근 테슬라에서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힌 이 다음 세대의 도조 컴퓨터는 이 D1 칩 수천 개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장 테슬라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데이터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지금 하드웨어 부족 때문에 이 훈련시키는데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의 도조 슈퍼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내부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충분한 숫자의 도조 슈퍼컴퓨터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FSD가 완성형에 가까워져서 이 내부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면은 다른 기업들한테도 뭐 Cloud as a Service 이런 형태로 제공할 만한 여력도 생길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도 올해 실적 발표에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서 그걸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머스크 말에 따르면은 2024년까지만 이 도조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의 돈을 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존에 쓰던 엔비디아 GPU를 안 쓰고 굳이 직접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러라고 했더라고요. Here's the quote. People who are really serious about software should make their own hardware. 이 2007년에 그 최초의 아이폰을 공개하는 장소에서 이 스티브 잡스가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진심인 사람은 하드웨어도 직접 개발해야 된다. 실제로 애플은 이런 스티브 잡스의 비전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받아서 이 핵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내재화를 한 상태이죠. 이 SoC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폰들에 들어가는 통신칩 이것도 지금 이제 계속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우리가 테슬라가 왜 이 D1 칩을 직접 개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생성형 AI 그리고 머신러닝에 있어서 이 가장 큰 과제는 하드웨어의 발전이 소프트웨어보다 너무나도 뒤처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해서 테슬라가 제시한 해답은 하드웨어를 자체 설계해서 딱 테슬라에게 필요한 연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스템이 도조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는 아주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져가면서까지 테슬라가 왜 반도체를 직접 설계를 해야만 했나?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을 접근하는 테슬라의 고유한 스탠스입니다. 이 다른 ADAS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시각 데이터를 얻는 것 이외에도 뭐 라이다 센서, 레이더, 다른 보조적인 센서 그리고 장비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만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카메라로 수집된 이 시각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 차량 주변의 교통 상황이나 뭐 지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 GPU 같은 범용성 높은 GPU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적에서나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필요하고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딱 테슬라한테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반도체가 있다면 이 테슬라는 더 적은 전력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D1 칩 25개를 모아서 트레이닝 타일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테슬라가 쓰기에는 이 현재 머신러닝 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DGX 시스템 하나보다도 월등히 연산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D1 트레이닝 타일 하나가 가격은 DGX 박스 하나보다 더 싼데 연산 능력은 무려 6배에 달할 거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당연히 전기는 훨씬 덜 먹고 그런 만큼 열도 덜 발생되겠죠. 열이 덜 발생되면 이 쿨링에다가 소모되는 전력도 줄어들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테슬라는 기존의 엔비디아 DGX 시스템을 사용해서 한 달이 걸리던 작업을 이 다음 세대 도조 슈퍼컴퓨터로는 일주일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뭐 엄청난 성능인 것 같기는 한데 테슬라에서 공개한 데이터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이 숫자들을 제시하는 걸 보면은 테슬라 쪽에서 다음 세대 도조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신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독특한 포지션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테슬라는 거의 유일하게 이미 방대한 차량 네트워크를 상용화시킨 EV 업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EV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EV 업체들한테 ADAS 시스템이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뭐 모비라이나 퀄컴 이런 회사들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FSD 베타를 장착한 테슬라 차량 40만 대 이상이 3억 마일이 넘는 엄청난 거리를 주행을 하면서 굉장한 양의 데이터를 모아둔 상태죠. 물론 이 3억 마일 데이터 전부가 학습에 쓸 수 있는 그 양질의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쓸 수 있는 애들만 뽑아서 걔네들만 다 학습을 시킨다고 해도 FSD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다. 뭐 여기에는 사실 토를 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하드웨어가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테슬라도 AI의 진심인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닥치는 대로 엔비디아 GPU를 구입해 오기는 했는데 이 생성형 AI 붐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을 했잖아요. 그런 만큼 앞으로는 이 엔비디아 GPU를 구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테슬라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해서 개발한다면 이런 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엔비디아 때도 TSMC 같은 파운드를 생산을 할 텐데 네. 그쪽도 이제 캐파가 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반도체 쪽에서 지금 이제 최첨단 공정이 3나노미터 그리고 4나노미터 공정인데요. 이 D1 칩 같은 경우는 7나노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7나노 쪽은 경쟁이 3나노나 4나노만큼은 치열하지 않아서 조금 더 상황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조 슈퍼컴퓨터에 들어갈 D1 칩은 이 전량 TSMC를 통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3.0이나 4.0 같은 칩들은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테슬라가 좀 어느 한쪽 파운드리에만 너무 집중되지 않고 다각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점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로는 수직적 통합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테슬라가 수직적 통합 전략의 진심인 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이 뭐 배터리나 파워트레인을 직접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딜러십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한테 차량도 직접 판매하고 또 충전 네트워크도 직접 깔았죠. 도조 슈퍼컴퓨터도 이런 수직적 통합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직적 통합을 그러면 왜 하냐? 그 이점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공급망에 대한 컨트롤을 테슬라가 가짐으로써 이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기술 그리고 품질 측면에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또 이거를 바탕으로 공급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EV 배터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LG에너지 솔루션이랑 파나소닉 두 업체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뭐 두 업체 중 하나에 공장에 뭐 불이 난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산을 못해서 테슬라한테 납품을 못 해주게 된다면은 테슬라는 덩달아서 이 EV 완성차를 생산을 못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겠죠.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뭐 배터리나 아니면 엔비디아 GPU 이런 것들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그 업체에서 사온다. 그럼 당연히 그 업체는 이득을 남기면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남기는 이득만큼 내가 금전적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재화 시켜갖고 내가 자체 생산을 하면은 다른 업체들이 갖고 가는 마진만큼 내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수직적 통합 전략에 이점만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트레이드오프도 있습니다. 이 큰 투자가 필요하겠죠. 당연하게도 뭐 예를 들어 배터리를 내가 직접 생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공장 부지도 있어야 될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들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내가 고용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고정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내재화를 시켰는데 시장 상황이 내가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다거나 이런 리스크들도 같이 져야겠죠. 그럼에도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수직적 통합 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는 테슬라의 밸런스시트이 아주 건전하기 때문입니다. 밸런스시트 보시면은 빚은 거의 없고 현금은 굉장히 많이 쌓아둔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EV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익을 내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경쟁사들이 따라잡기 힘들게 격차를 지금 더 벌려놓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조가 테슬라한테 꼭 필요한 솔루션인 건 알겠는데 네. 그렇게까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이 도조가 테슬라에게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MS가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도조의 도움으로 테슬라가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규모를 갖춘 자율주행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도조를 다른 기업들한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회들이 테슬라가 지금까지 주력으로 영해연 사업, EV 판매하는 사업보다 마진율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사업들이 점점점 존재감을 키워감에 따라서 이 테슬라 전체의 마진율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첫 번째 근거,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규모를 갖춘 자율주행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이쪽 분야는 누가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을 가장 빨리
도달하고 그리고 또 상용화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자율주행이 해결이 돼야 로보택시 사업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FSD 공급률도 더 늘릴 수 있을 거고 또 중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FSD를 하나의 서비스로서 다른 완성차 업체한테 라이센스 주고 팔 수도 있겠죠. 이 자율주행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뭐 법률적이나 규제적인 허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 기술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코너 케이스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운 난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당연하게도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그 학습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되겠죠. 이 경쟁사들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엔비디아의 GPU를 사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테슬라는 도조 슈퍼컴퓨터를 완성을 해서 그 학습을 훨씬 더 빨리 진행을 시켜가지고 자율주행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근거는 테슬라가 도조 그리고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해서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앞선 시나리오처럼 테슬라가 도조 칩을 통해서 경쟁사보다 먼저 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도조 칩의 성능이 사실상 증명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도조 그 자체를 이런 다른 EV 업체 아니면은 도조의 연산 능력이 필요한 업체들한테 Cloud as a Service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도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각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키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만큼 비슷하게 자율주행 AI를 개발해야 되는 경쟁사나 다른 이제 자동차 업체들한테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뭐 항공이나 열차 같은 다른 교통수단들 아니면은 로보틱스나 보안 시스템 이렇게 시각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이 상용화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아예 전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별다른 매출을 올리지 못하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매출과 이익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로보택시나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그리고 판매 이런 사업들이 있겠죠. 지금 테슬라 매출의 90%가 EV 판매에서 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마진이 낮은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이런 로보택시나 소프트웨어 판매, 라이센싱 이런 사업들은 훨씬 더 마진이 높은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사업들이 궤도에 오르고 그 다음에 매출 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테슬라의 전체적인 마진율 또한 크게 개선될 수 있겠죠. 모건 스탠리 예측에 따르면은 현재 15% 수준인 EBITDA 마진이 2030년에는 24%, 2040년에는 35%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먼 미래 마진을 사실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숫자를 보면은 액면가 그대로 믿기보다는 방향성 정도만 체크하는 데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이커머스 사업은 기존의 이익을 거의 올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던 사업이었는데 AWS 사업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 전체의 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MS가 $400라는 목표 주가를 이끌어내는데 사용했던 다른 주요 인풋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우선 2030년에 연간 차량 판매량 약 800만 대 그리고 2030년에 운행 중인 테슬라 차량은 총 3,800만 대이고 이 중에 2,400만 대가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거는 뭐 FSD나 기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용자들로부터 1인당 매달 $180의 네트워크 서비스 매출이 발생이 한다. 그리고 2030년에는 로보택시 약 60만 대를 운영을 하면서 1마일당 $1.8의 매출을 올린다. 이 위에서 설명했던 MS가 상정한 이런 시나리오랑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런 숫자들이 합당한 수준인지 각각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안 볼 수가 없겠죠.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주가 263불을 기준으로 Ford PER이 72.5배, EV/EBITDA가 48배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이전 Magnificent 7 평균치랑 비교를 해보면은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높아 보이죠. 근데 월가 전망치를 보면은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Magnificent 7들의 성장성보다 중기적으로 테슬라의 성장성이 더 우월합니다. 월가 전망치가 어느 정도 맞는다는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2배나 차이 나는 밸류에이션을 이 성장성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 테슬라의 매출 그리고 EPS 성장 전망을 보면은 한 연평균 20%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Magnificent 7 나머지 기업들의 중앙값의 2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대적으로 볼 때 테슬라가 고평가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Magnificent 7의 다른 기업들도 다 고평가가 됐다. 그럼 뭐 테슬라도 고평가됐다고 보는 게 맞긴 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400불이면
사실 지금 주가보다 거의 50% 높은 수준인데 네.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해 보일 수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월가 전망치 평균 목표 주가도 237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최고 400불 찍힌 거, 이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죠. 근데 이게 주가는 PER 그리고 EPS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모건 스탠리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얘네들이 상정한 PER 그리고 EPS를 한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가는 차트는 테슬라의 과거 3년 동안의 12개월 포워드 PER 추이에다가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목표 주가 400달러를 모건 스탠리의 2023년 그리고 2025년 순이익 전망치에 기준한 포워드 PER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하는 차트입니다. 보면은 과거 3년 동안 포워드 PER의 평균이 대충 100배 정도인 걸로 보이고, 이 완전 불마켓이었던 21년 상반기를 제외해도 한 80배 정도는 돼 보이죠.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한 60배에서 70배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여기 차트에 보면은 23년 그리고 25년 포워드 PER 이렇게 두 개가 점선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이 10월이니까 2023년은 거의 종료된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는 25년의 포워드 PER이 좀 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방금 말했듯이 이 차트가 과거에 12개월 포워드 PER 추이를 보여주는 만큼 이거를 이제 일관적으로 보려면 지금 기준에서도 12개월 포워드에 가까운 24년 기준의 포워드 PER이랑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일관적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MS는 테슬라가 2024년경에 자율주행을 달성을 해가지고 로보택시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EPS를 쓰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반영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2025년을 보는 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MS 목표 주가가 암시하는 2025년의 포워드 PER이 여기 표시된 것처럼 78.9배인데 현재 12개월 포워드 PER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죠. 여기서 우리는 모건 스탠리가 2025년을 기준으로 테슬라의 성장성이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평가하는 성장성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구나, 이거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이유는 모건 스탠리가 2025년 이후부터 로보택시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테슬라가 더 큰 성장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죠.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78.9배라는 PER이 과거 밸류에이션 추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과거 3년 동안 테슬라가 계속 지속적으로 고평가되었던 것이 아니고 MS의 예상대로 2025년 이후에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그리고 도조 슈퍼컴퓨터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다, 이 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78.9배라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PER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 이제 EPS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모건 스탠리의 2025년 EPS 예상치는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낮더라고요.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400달러의 목표 주가 그리고 PER 78.9배, 이 둘을 역산을 해보면은 EPS가 5.07달러인데 컨센서스 2025년 EPS를 확인을 해보면은 5.77달러입니다. 근데 아니 방금 전에는 시장보다 MS가 더 성장성이 높을 걸로 판단을 한다 그랬는데 EPS가 더 낮은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전 포인트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모건 스탠리가 2024년 그리고 2025년부터 로보택시 그 이외의 신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비용들이 선제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5년의 매출 예측치를 비교를 해보면은 MS의 예측치가 컨센서스보다 15% 이상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EPS는 더 낮은 거죠. 그만큼 2025년 한 해 동안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 MS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2025년 이후에 EPS 전망치를 비교해보면은 MS가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이후에 가파른 성장을 보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MS는 테슬라의 성장성이 2025년 이후에도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이랑 일관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견해와는 반대로 MS가 제시하는 성장 스토리를 바이하지 않고 테슬라는 2025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매출을 EV 판매를 통해서 올리는, 그리고 그 이외의 사업에서는 별다른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그냥 그저 그런 로우 마진 EV 판매자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 만약에 2025년까지 이 EV 산업에서 유의미한 산업 통합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이런 가격 경쟁이 그때도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78.9배라는 PER은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가 되겠죠.
현재에 비해서 성장성이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또 이런 케이스에서는 PER뿐만이 아니라 이 EPS 또한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400라는 목표 주가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리해보자면은 모건 스탠리가 제시하는 $400라는 목표 주가가 합당한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보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도주, 자율주행,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 사업 판매를 통해서 테슬라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성장 스토리 이거를 믿냐 마느냐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이 $400라는 목표 주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중요한 인풋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풋 값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면은 $400를 갈 수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커멘트 섹션에서 다양하게 공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